남편 정훈이 그녀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무시하듯 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런 것도 척척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덜 창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짙은 어둠이 창밖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깜깜한 집들 사이로 유독 한 집만은 환한 불빛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연의 집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불려놓은 도라지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명절이 반복되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리스트처럼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차례상 준비, 손님 맞이, 집안 청소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딸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인 유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할 일이 많아서. 수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매년 명절만 되면 이래요? 다른 집은 다들 같이 준비하던데. 유나의 말이 수연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나 동서, 심지어 남편까지 나서서 함께 준비하곤 했지만 자신의 집은 늘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들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연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살아도 그들 앞에서는 여전히 검증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수연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 방식이야. 그녀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상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또 혼자 하고 있어요? 25살 직장 생활 1년 차인 준혁이 부엌 문에 기대어 서서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부쩍 어른스러워진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준혁의 직설적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뭐예요? 자기 가족들 오는데 왜 준비는 엄마 혼자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제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거든. 수연은 변명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도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빠가 고모들 앞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 몰래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이미 아이들에게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유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아빠와 고모들이라고요. 그 순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잠에서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자, 빨리빨리 도와줘. 아빠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 수연이 서둘러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 이 모든 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 같은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동이 터오자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도 수연의 마음속 불안함을 걷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정훈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마신 술 냄새가 아직도 풍기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는 가족들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빠, 오늘 고모들 언제 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너희는 예의 바르게 인사나 잘해. 정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지? 아직 조금 더 해야 해.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매년 하는 건데. 정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 끝낼게. 아빠, 엄마 혼자 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준혁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에 왜 나서냐? 그냥 내 할 일이나 해. 정훈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만 집안일의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도 아이들이 돕겠다고 나설 때마다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정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부엌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수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한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비롯해 모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피로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차례상은 다 차렸지? 응, 다 준비했어. 그래, 저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특히 음식 맛이 이상하면 안 돼. 작년에 갈비찜이 좀 짰다고 하시던데.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수연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시누이들은 늘 뭔가를 트집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고모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유나가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반가운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왔네. 수연은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어서 와. 혜진이랑 민서도 같이 왔지? 그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첫째 시누이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누이 5명에 각자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시누이들이 차례로 인사를 건네는데 수연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정말 충분히 준비했는지 불안해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첫째 시누이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그건 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힘든 거 알면 좀 도와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내 시누이들은 차례상을 에워싸고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그들의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 시누이들은 차례상을 둘러보고는 이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언니, 음식이 20명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갈비찜이 이 정도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갈까요? 혜진이 갈비찜을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전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은 금방 없어지겠네. 지은이 걱정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민서와 보람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수연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언니, 매년 이 정도는 오잖아요.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기억을 잘못했나 싶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때 남편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야? 오빠, 음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소영의 설명에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족하다고? 20명이 넘는데 이 정도로는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잖아. 지금 만들어서 언제 다 되겠어? 평생 요리만 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시누이 혜진이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연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그녀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30명 음식을 거뜬히 하셨는데 그때는 냉장고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수연은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역시나 음식은 금방 동났습니다. 수연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가지러 가려 하자 남편이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앉아 있어. 손님들이 식사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음식이 부족하면 처음에 많이 준비하지 그랬어.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한 명이 잡채를 먹으려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에이, 잡채 당면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조카들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잡채가 조금 뭉쳐 있긴 했습니다. 남편은 잡채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당면이 붙었잖아. 미안해, 좀 붙었나 봐. 붙었다고? 이게 잡채야? 수연은 당황해서 잡채 그릇을 옮기려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남편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과 잡채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정훈이 그녀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무시하듯 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런 것도 척척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나려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 지금 상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야 덜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가 화났네. 매년 뭔가 하나씩은 사고가 나네. 5 시누이들이 모두 웃으며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과 심지어 몇몇 조카들도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이 당하는 것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아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남편이 준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이런 상황에 노출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난 후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떠났고 그들의 흔적은 여기저기 흩어진 음식 부스러기와 설거지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연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딸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유나야.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유나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준혁도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니 수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정말 너무했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연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왜 맨날 그래요? 괜찮다고만 하시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20명.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당해야 해요? 그리고 고모들도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웃다니. 준혁과 유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고모들도 나름대로.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름대로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고모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엄마, 혹시 엄마는 이런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유나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만 이상한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맥주 좀 가져와. 수연은 반사적으로 냉장고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요. 아빠가 직접 가져가시면 돼요. 준혁은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맥주는 냉장고에 있어요. 직접 가져가세요. 뭐라고? 가져오라는 거 안 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가 가져가야 해요? 아빠가 마시는 건데. 그 순간 거실에서 쾅 하고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준혁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말대꾸를 해. 남편이 소리치자 유나가 부엌에서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거 보세요. 유나가 수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발로 차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는 장면,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오늘만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을 다 녹화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 못 봐요. 준혁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있어요. 오늘 고모들이 엄마 당하는 거 보고 웃던 것도 다 녹화했어요.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엄마를 보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준혁의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증거 영상들을 보며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나눴던 대화 녹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혼은 못하겠지. 나이도 있고라는 말에 수연은 지난 3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품고 있던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자신의 가치가 고작 돈 아까운 존재에 불과했단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새벽5시 수연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정훈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대체 뭐였을까?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냥 가사도우미였을까? 그 순간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못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보여드린 영상들 충격이셨죠?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변호사?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때 준혁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편에 설 수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저희 때문이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잠이 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남편은 부엌으로 걸어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유, 피곤해. 어제 너무 고생했나 보네. 그의 말에 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빠가 뭘 했다고 고생했다는 거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20명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아빠는 뭘 했길래 피곤하신 거죠? 준혁아. 수연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유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 30년 동안 엄마한테 한 짓들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당황하며 준혁에게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 또 엄마나 오빠한테 손 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아빠, 저희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어제 고모들 앞에서 엄마한테 한 짓 다 녹화되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자. 무슨 대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누이들 앞에서 나한테 한 짓, 그게 맞다고 생각해? 실수하면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날 비웃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게 남편이 할 일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누이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사랑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수연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터뜨렸던 울분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조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침부터 수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제발 조용히 해. 형준이 결혼식인데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와 준혁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들이 수연을 애워쌌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소영이 첫마디부터 트집을 잡았고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수연은 애써 웃으며 그들의 비난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그녀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옷 좀 화려하지 않아요? 결혼식 하객이 신부보다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지은과 보람도 합세하여 수연의 옷차림을 깎아내렸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정훈마저 시누이들 편에 서서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동생들 말이 맞네. 좀 과하다. 결혼식에서 튀면 어떻게 해? 수연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작아졌습니다. 평상시에 입던 옷이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수연은 한 테이블에 앉은 시누이들의 끊임없는 조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학력을 깎아내리고 전업주부의 삶을 비하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죠? 민서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대학 나온 애들인데. 지은이 덧붙이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라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혜진, 민서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수연이 안에 있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맨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오빠도 참 한심해. 왜 저런 여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지. 오빠가 다시 결혼하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텐데. 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재산을 반반 나눠줘야 하잖아. 그래서 오빠가 이혼 안 하는 거겠지. 돈 아까워서.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돈 아까워서 함께 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조롱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편의 돈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존재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수연은 분노와 참담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들, 엄마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시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 정훈이 당황하며 준혁을 말렸습니다. 그때 유나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들이 하는 말 정말 너무해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장실에서 녹음한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무시하고 아빠 보고 이혼하라고 하시고 엄마를 돈 아까운 존재라고 하신 것들요. 녹음된 소영, 혜진, 민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언제? 방금 전에요. 고모들이 화장실에서 하신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유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누이들한테는 무시당하고 남편한테는 폭력당하고 결혼식장에서까지 제 인격을 모독당해야 해요? 여보, 진정해. 남편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지켜준 적 있어? 시누이들이 나를 무시할 때 당신은 뭐 했어? 같이 웃었잖아. 같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30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어.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수연은 소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는 30년 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아까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소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은 나머지 시누이들도 하나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남편 보고 왜 저와 사냐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30년 동안의 진심이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와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이제 정말로 끝이야. 수연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억압과 무시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자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며칠 동안 수연과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수연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토해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그날 일은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많이 잘못했어. 수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다음 날 수연은 바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시군요. 증거부터 봐야겠네요. 유나와 준혁이 모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을 하셨으면 충분한 전문 기술이 있으신 겁니다. 요리, 청소, 살림, 이 모든 게 경험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 5명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재판관들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오늘 온 이유 알지? 지난번 결혼식 때문이야. 첫째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농담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발끈하면 어떻게 해? 농담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은 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앞으로는 조심할게. 소영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해놓고 조심할 거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농담하는 거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때 남편 정훈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혼하려면 해봐.
하지만 재산은 못 가져가. 이 집도 내 명이고 예금도 내 명이야. 수연은 덤덤하게 웃으며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30년 동안의 가정폭력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30년 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래요. 수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우습게 보던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제발 다시 생각해줘. 가족인데. 소영이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들, 이제 진짜 속마음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의 말에 소영은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답답했어. 30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맨날 고개만 숙이고 그래서 좀 짜증났던 거야.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저는 짐이었던 거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서로 솔직해졌으니까.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지만 수연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 작은 공간은 그 어떤 큰 집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고 공과금을 내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음식을 해도 트집 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30년간 해온 요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강사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요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한식 위주로요. 30년 동안 해온 집밥이에요. 면접을 보러 간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평생 해온 집밥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면접관은 집밥이 제일 어려운 거죠. 다행히 면접은 합격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수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식 요리를 가르쳐 드릴 이수연입니다. 수강생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사랑이에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자신의 요리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생님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요. 저는 방송 관련 일을 하는데 요즘 이런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유나와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준혁 오빠도 영상 편집 잘하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수연은 용기를 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그녀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수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만 회를 넘었고 따뜻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손맛이 느껴져요. 5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멋져요. 선생님 보고 저도 용기 내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요. 댓글을 읽으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고 출판사에서 요리책 출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요리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내 TV 프로그램 오늘의 밥상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해보고 싶어.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생방송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수연은 요리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마음이 맞는 따뜻한 남자를 만나 그와 함께 작은 요리학원 따스한 부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수강생이 찾아와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집에서 요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지.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날 저녁 수연은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구나. 그녀는 30년 동안 꾸지 못했던 꿈을 이제야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수연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와 폐지 줍는 노인의 우연한 만남이 감춰진 가족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버려진 듯했던 그들의 인연이 서로를 구원하는 따뜻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김봉수의 앞길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낡은 손수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살짝 굽어 있었지만 그 걸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습니다. 봉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활이자 생계였으니까요. 오늘도 날씨가 춥구만. 입김이 하얗게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코끝을 닦으며 봉수는 고물상 근처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되어 예전보다 주울 것이 적어졌지만 이 쓰레기장은 여전히 그에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쓰레기장 입구에 다다르자 봉수는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쓰레기 더미를 비추었고 그는 천천히 폐지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종이상자, 신문지, 이건 괜찮겠군. 봉수는 중얼거리며 손수레에 폐지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50년 넘게 일해온 손길은 능숙했고 그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봉수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침내 그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누구 있나? 불안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흐느끼는 소리만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봉수는 헤드랜턴의 불빛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큰 종이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 더미를 헤치자 그곳에는 작은 소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헤드랜턴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소녀는 봉수를 보자 더 안쪽으로 움츠러드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봉수의 목소리에 놀란 듯 소녀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린아이가 쓰레기장에 있다니. 그것도 혼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봉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어도 더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그의 물음에도 소녀는 대답 없이 그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누군가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봉수는 낡은 외투를 벗어 소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순간 소녀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내 집을 찾아보자.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봉수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의 감촉에 봉수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 수진이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후의 시간들까지. 봉수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손수레 위에 앉혔습니다. 폐지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봉수의 작은 쪽방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았지만 봉수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밀며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아 소녀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적어도 울음을 그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봉수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쓰레기장에 있었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시작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봉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봉수의 집은 달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쪽방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그는 소녀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었죠. 열쇠로 문을 열자 희미한 전구빛이 작은 방 안을 밝혔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텔레비전과 작은 밥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얇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들어오렴. 별로 좋은 곳은 아니지만 봉수는 멋쩍게 웃으며 방 안으로 소녀를 안내했습니다. 처음 낯선 어른의 집에 들어온 소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에 봉수는 안쓰러움을 느꼈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던 그는 우선 소녀에게 따뜻한 물부터 건네기로 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녹이자꾸나. 낡은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봉수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소녀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소녀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뭐라도 해줄게. 봉수는 작은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 한 뿌리와 약간의 두부, 그리고 된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것으로도 간단한 된장국은 끓일 수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렴. 금방 따뜻한 국 끓여줄게. 봉수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동안 소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에서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봉수와 한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작은 냄비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간을 보며 맛있게 끓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그릇에 밥과 국을 담아 소녀 앞에 내려놓자 그제서야 소녀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먹어봐. 별것 없지만. 소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맛있었던 모양이었죠. 봉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맛있니? 소녀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도 봉수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소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봉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수는 소녀에게 작은 수건과 깨끗한 옷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의 손녀를 위해 사두었던 옷이었습니다. 물론 그 손녀는 한 번도 이 집에 온 적이 없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봉수는 그 옷을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죠. 씻고 이걸 입으렴. 옛날 물건이라 좀 낡았지만 깨끗해. 소녀는 봉수가 건넨 옷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욕실에서 씻은 후 소녀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이제 부드럽게 빗어내려져 있었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은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름이 뭐니? 오랜 침묵 끝에 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 은지라고? 참 예쁜 이름이구나.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은지는 왜 그런 곳에 있었니? 엄마 아빠는? 그 질문에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질문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봉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있었구나.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날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봉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은지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물론이지. 반드시 찾을 거야.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은지를 돌봐줄게. 은지의 눈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봉수는 이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날 밤 봉수는 자신의 이불을 은지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낡은 담요 하나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래전 자신의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이번에는 지켜줄게. 봉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은지에게 하는 약속이자 오래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딸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작은 방 안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방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은지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웅크려 있었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어쩌지? 봉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지만 은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데려갈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지의 엄마가 정말 병원에 있다면 아마 곧 찾으러 올 테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산하게 아침 준비를 하던 봉수의 등 뒤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은지가 졸린 눈으로 이불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모습이 마치 작은 병아리 같아 보였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니?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봉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금방 아침 준비할게. 잠시만 기다려. 냉장고에는 별로 남은 게 없었지만 어제 저녁에 남은 밥으로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파 한 뿌리와 계란 하나가 전부였지만 봉수는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 그런지 그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자, 먹자. 봉수가 상을 차리자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어젯밤보다는 경계심이 덜한 듯 했습니다. 봉수와 은지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끔 봉수가 질문을 던졌지만 은지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수는 은지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주울 때 우연히 주운 새 공책과 연필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놀래? 할아버지가 좀 나갔다 올게. 은지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봉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방 올 거야. 약속할게. 그 말에 은지는 조금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봉수는 밖에 나가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나 주변 병원에 문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문의해도 은지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들에 입원한 젊은 여성 중에 행방불명된 아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봉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몇 가지 식료품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장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은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은지는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들어오자 잠시 놀란 듯이 쳐다보았지만 이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봉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작은 소녀, 그리고 그 옆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니? 엄마, 그리고 나, 그리고 할아버지. 은지의 대답에 봉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 아이의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참 잘 그렸구나. 봉수는 은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은지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에 머물렀습니다. 그 점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목에 걸린 털실 목걸이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 그 물건들이 봉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은지야,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은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소중한 거라고. 봉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목걸이를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만 볼 수 있을까? 은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털실로 짠 단순한 목걸이였지만 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자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김수진. 그 이름을 본 순간 봉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김수진. 그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의 딸. 은지야, 내 엄마 이름이 김수진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봉수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성은? 김은지요.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였단 말입니까? 수진이가 낳은 아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손녀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니. 왜 울어요, 할아버지? 은지의 순진한 질문에 봉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할아버지가 조금 기뻐서. 봉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병원에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어떤 병원일까? 그리고 왜 은지는 혼자 쓰레기장에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은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래?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니? 어디 살았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파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컴퓨터로 일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갔던 병원은
꽃 이름이었어요. 봉수는 필사적으로 그 정보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파란 문, 컴퓨터 1, 꽃 이름의 병원. 미약하지만 수진을 찾을 실마리였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할아버지가 꼭 내 엄마를 찾아줄게. 봉수는 다시 한번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수진을 찾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은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오래전에 지키지 못했던 가족을 이번에는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잠 못 이루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이 인연이 어쩌면 삶이 자신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침 일찍 봉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깨끗한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단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폐지를 주워온 그였지만 복지센터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는 은지의 손을 조금 더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깨끗한 실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봉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은지를 위해 용기를 내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를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고 얼마 후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30살 남짓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수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수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은지를 발견한 일 그리고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손녀임을 알게 된 과정까지. 사회복지사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은지야, 나랑 잠깐 이야기해 볼까? 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은지였지만 민지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준비된 아이들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봉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딸 수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은지가 혼자 남겨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다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가 은지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봉수님, 은지와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머니인 김수진 씨는 로즈마리 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은지 말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누군가에게 은지를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즈마리 병원이요? 어디 있는 곳입니까?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걸어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수진 씨가 실제로 그곳에 입원해 계세요. 며칠 전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봉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봉수와 은지, 그리고 민지는 택시를 타고 로즈마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봉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딸.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망하고 있을까? 용서해 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가 안내를 받아 그들을 수진의 병실로 이끌었습니다. 310호실 문 앞에 서자 봉수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병실 안에는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기쁨에 차서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여기를?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모녀의 재회에 봉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아픈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리고 목걸이를 보고 내 딸임을 알게 됐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정신을 잃어서 널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 민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수진 씨, 며칠 전 길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은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웃에게 은지를 맡기려고 했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은지가 그동안 혼자 있었던 거예요? 민지는 봉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김봉수님께서 은지를 발견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고요. 수지는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우리를 버리고. 그 한마디에 봉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자신이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은 없어.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내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편지야.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떠난 후로 전할 기회가 없었어.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지는 상황이 개인적이라고 느꼈는지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병원 식당에 가서 뭐 먹을까? 은지야, 엄마와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은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봉수와 수진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러 번 접혀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봉수는 숨을 죽이고 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는 천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아빠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구나. 글재주가 없어 미안하다. 회사가 문을 닫고 빚은 늘어가고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지. 내 엄마가 너를 데리고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 아빠는 그게 너희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내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변명이었어. 아빠가 너희를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구나. 외할머니 댁에 갔지만 이미 너희는 그곳을 떠난 뒤였어. 그 후로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다만 지키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단다. 언젠가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는 아빠가. 수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상처가 그녀의 눈에서 읽혔습니다. 정말 저희를 찾으셨던 거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 외할머니 댁에 갔지만 이미 이사했다고 하더구나.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 뒤로 몇 년을 찾아다녔지.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원망과 진실 사이에서 그녀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도 그렇게 말했고,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날 미워했지. 내 엄마를 고생시킨다고. 그리고 IMF 때 내가 실직하고 술에 의존하던 모습을 보며 더 실망했을 거야. 그런데 왜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셨어요? 경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봉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지. 게다가 내 엄마가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다.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말아라고 적혀 있었단다.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내 엄마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녀 나름의 선택이었을 거다. 병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 편지로 모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봉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색하게 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녀는 22살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봉수는 놀랐지만 곧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다 오해했어요. 봉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더 크지.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지와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동시에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수지는 은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은지야. 이분이 엄마 아버지. 내 진짜 할아버지셔.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봉수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을 다시 찾았구나.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지만 수진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지 씨, 잠시만요. 저희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세요.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 집에 잠시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위탁가정을 전전했던 일, 성인이 되어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은지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지 아빠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했죠. 결국 이혼했는데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봉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은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도 못하고 은지까지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민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떤 병명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에요. 오랫동안 증상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대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센터에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은지를 돌볼 방법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또 다른 집에 가야 해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내가 다른 집에 가지는 않을 거야. 봉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은지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집이 좁고 허름하지만 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오해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지를 구해준 이 노인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녀를 돌보는 건 내 의무야. 그리고 늦게나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어?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우선 김봉수님 집을 확인하고 은지가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필요할 테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녀의 삶에 마침내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은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을 봉수는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은지는 일시적으로 봉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퇴원까지는
최소한 2주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봉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식료품을 사면서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뭐 더 먹고 싶은 것 있니? 은지는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과자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를 위해 과자를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봉수가 야채를 씻고 다듬는 동안 은지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봉수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은지의 질문에 봉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도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봉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지내자. 응?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밥을 지었고 몇 가지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혼자 먹던 밥과는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진 식사였습니다. 자, 이제 먹자. 봉수와 은지는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봉수가 떠주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봉수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렸습니다. 맛있어, 할아버지. 은지의 한마디에 봉수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낡은 쪽방에 울려 퍼지는 숟가락 소리와 은지의 작은 웃음소리는 봉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수는 은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봉수는 내일 아침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은지의 학교 문제를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지야, 잠시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뭐 보여줄 게 있어. 봉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작은 나무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거지.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무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간 거칠게 깎아진 그 인형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이거 가지고 놀았어요? 그럼 내 엄마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이 인형을 항상 품에 안고 다녔단다. 봉수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첫 운동회, 가족 나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진짜 엄마 같아 보이지 않아요. 봉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다 자라면 달라 보이는 법이야. 은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그린 그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내가 그림 잘 그리는 건 엄마를 닮았나 보구나. 은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봉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기대 앉았습니다. 봉수는 손녀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무슨 일 있어요? 글쎄,
우리 은지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려줄래?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어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그림. 봉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은 그림도 그리고 엄마도 병원에 가서 볼까?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내 그림에 오늘 처음 가족이 생겼어요. 그 말에 봉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랜 외로움을 씻어내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작은 쪽방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감사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봉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그의 일상에 이제는 은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은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은지의 학교 문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었고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은지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수는 그런 은지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말이 없고 경계심 많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변하다니 그것만으로도 큰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가 상 받았니? 은지는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우수상이라는 글씨와 함께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봉수는 은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소녀, 그 양옆으로 여자와 흰 머리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이구나. 봉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나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와 함께 다른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수님. 오늘은 주거환경 점검차 왔습니다. 민지가 봉수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봉수는 은지가 온 이후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6평 남짓한 쪽방에 두 사람이 지내기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은지가 있을 공간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손녀를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제가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민지는 봉수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봉수님과 은지 그리고 수진 씨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조건이 맞으면 이르면 다음 주에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2개의 방과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봉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했고 봉수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봉수와 은지는 병원에 가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짧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은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다니고 있어. 오늘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 수지는 은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은지가 대단하네. 은지는 엄마에게 달려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봉수는 민지에게서 들은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를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내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대. 걱정하지 마.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봉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 의사는 수진이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계속해야 하지만 이제는 통원 치료로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세 사람 모두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봉수와 은지 그리고 퇴원한 수지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봉수의 쪽방에 비하면 훨씬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2개의 방과 작은 거실, 그리고 깨끗한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새 집이야. 봉수가 문을 열자 은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와, 정말 커요. 수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다 민지 씨와 복지센터 덕분이지. 그들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지원받은 기본 가구와 생필품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확실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폐지 줍는 일을 줄이고 근처 공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줍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봉수와 은지가 함께 준비한 간단한 요리였지만 그 맛은 특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은지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과 봉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봉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단절과 오해를 넘어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봉순의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건강은 꾸준히 회복되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봉수 역시 공원 청소 일을 꾸준히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은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말이 없고 경계심 가득했던 아이는 이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었고 미술 시간에는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와주실 거죠? 저녁 식사를 하던 은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맨 앞자리에서 보고 있을게.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갈 거야. 우리 은지가 뭘 발표하는데? 비밀이에요. 내일 가서 보세요. 은지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소하지만 정성 들인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가족의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봉수와 수지는 은지의 학교 강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가끔 숨을 고르기도 했지만 딸의 발표를 보기 위해 기운을 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아버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수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3반 김은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봉수와 수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은지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그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지가 그림을 높이 들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에는 할아버지, 엄마, 나라는 글씨가 각각의 인물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은지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와 수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쓰레기장에서 발견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할아버지가 따뜻한 밥을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진짜 할아버지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봉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는 컴퓨터로 예쁜 그림을 그려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은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 집에서 살아요. 비록 크고 멋진 집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요. 은지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봉수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를 향해 크게 박수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축하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사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은지가 케이크를 고르는 동안 봉수와 수지는 잠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지 발표 어떠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 우리 은지가 그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할 줄 몰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봉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다시 내 딸이 되어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 은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가족을 다시 찾아주셔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크 골랐어요. 은지가 기쁜 목소리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초콜릿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수와 수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봉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노을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 봉수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쪽방 생활을 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넓은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이 그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벽에 걸린 은지의 그림을 바라보며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다시 내 딸이 되어줘서.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여정. 봉수와 수진 그리고 은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삶이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